자, 먼저 이 법안, 두 개의 법안에 대해서 이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원장께서 82조에 일사부재의 원칙을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부결된 법 안건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여기 상임위 계류한 것을 이소위에 다시 보내자고 하는 것은 일사부재와 전혀 관계가 없이 계속된 현안에 대한 주장이니까 그걸 근거로 언급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그 말씀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거 한번 보실래요? 김영철 탄핵소추안 계획서, 여기 자료가 뭐냐면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 자료 1번 2024년 5월 6일 뉴탐사 장시호 녹취 파일 단독 입수 윤석열 한동훈 사단의 더러운 거래 피해자의 불륜 증언 연수 회유 공작은 일상이었다. 2번 2023년 9월 5일 조선일보 돈봉투 수수 정황 현역 의원 19명 법정서 공개. 3번 2024년 3월 5일 한겨레신문 코바나 무혐의 논란 직무 관련성 인정 않는 게 더 힘들다. 4번 2024년 3월 6일 연합뉴스 검찰 김건희 삼성전자 고액 전세권 의혹 무혐의.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을 근거로 탄핵을 한다고 하면서 첨부한 증거 및 조사상 참고 자료가 단 이 4개의 언론 보도입니다. 이게 아무리 다수당이고 힘이 세다고 그래도 무엇을 그래도 탄핵이라는 중차대한 일을 벌일 때 기껏 첨부한 게 이 4개의 자료를 가지고 그것도 언론 보도만 가지고 이것을 탄핵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법사위에서 조사를 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탄핵 제도라는 것이 갖고 있는 그 무거움이 이제 22대 들어오면서 완전히 일종의 정쟁의 도구로 전락해 있는 측면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허접하게 언론 보도 4개 붙여놓고 탄핵한다고 한다는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렇게 객관적으로 언론 보도만 가지고 탄핵을 한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 언론 보도 가지고 다 탄핵할 수 있겠네요. 예? 이게 국회가 아무리 정쟁에 휩싸여 가지고 이렇게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국민들이 보기에도 부끄러운 탄핵안을 만들고 이걸 가지고 논의한다는 거 물론 형식적인 법 절차는 거쳤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절차를 거쳤다 그래서 그 내용까지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그 내용의 타당함이 증명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장시호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그 당시 문제된 생일 잔치를 벌였다고 하는 것 관련해서 이미 검찰에서 출정 기록이 없다는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객관적으로. 그리고 이 김영철 검사가 훈련을 시켰다고 하는 그 내용도 장시호가 이미 본인이 김영철에게 허위 사실을 얘기했다고 밝힌 문자 메시지가 언론에 다 공개가 됐습니다. 즉 장시호 관련된 부분도 증명이 다 됐고요. 예, 그 다음에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관련된 내용, 피의사실 공표 그 안에 자료 중에 어디에도 김영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언급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김영철 검사 조사해야죠. 어쩔 수 없이 탄핵 우리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객관적으로 이와 같은 일을 벌일 때 국회가 이제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우리가 제도상 권력을 자제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신 제도 이상의 권력 행사 어찌 보면
그것이 지금 우리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유상범 간사님 제도적 권력을 자제해야 된다라는 말씀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것은 검찰에서부터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민주당 토론 한번 하시죠. 토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안 합니까? 아니 지금 토론을 하고 나서 토론 한번 하세요. 김영민 의원 토론하세요. 그 좀 조용히들 하세요. 불필요한 얘기에서 자꾸 자극하지 마세요. 네. 가족들이 좀 보고 있어요. 가족들도. 자, 얘기하세요. 네. 토론하세요. 안 나서려고 한 거지 할 말이 없지 않고 할 말이 많죠. 그 대한민국에서 검사가 신이 아니에요. 우리 여당 의원님들은 검사 탄핵에 지금 경기를 일으키시는데 이게 권력의 본질이 지금 검찰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당 의원님들 아직 조사도 안 했는데 이미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김영철 검사의 변호인 같은 얘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탄핵 제도는요, 징계 절차입니다. 징계. 일반 행정 공무원에 대한 징계 절차 중에서 검사는 그래도 조금 다르니까, 개별 사건을 다루니까 징계, 특히 파면은 조금 더 신중하게 하자라는 차원에서 국회에 탄핵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지 이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일반 행정 공무원들 조금만 잘못해봐요. 금방 파면됩니다. 김영철 검사와 관련된 이런 혐의 사실들 있으면 당장 그 조직에서 감찰하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있으면 혹은 품위 유지만 손상시켜도 강력한 징계 받았을 겁니다. 검찰은 절대 처벌 안 하고 절대 징계 안 해요. 이런 의혹이 나왔으면 검찰에서 그러면 최소한 사실조사라도 해봤습니까? 감찰이라도 해봤습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 한 번이라도 좀 반성하면서 국민들께 사과라도 해본 적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어요. 왜? 검찰은 자기들이 직접 수사하고 자기들이 직접 감찰하니까 누가 건드리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과 법률에서는 이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서 국회에 탄핵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상 공수처가 검사에 대한 견제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검찰권이 저렇게 폭주하고 있으면 그나마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나서서 징계를 해야죠. 이런 사안에 대해서 왜 우리가 침묵합니까? 동조하는 겁니까? 지난 문재인 정권 때 검찰 과거사위원회를 법무부에 뒀습니다. 수많은 검사들의 잘못된 행동들이 나왔어요. 일부는 수사로도 이어졌죠. 김학의 사건이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수사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공소시효가 남은 것들은 허위 출구 금지가 아니에요. 지금 무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거 보십시오. 검사들이 잘못했어도 이미 공소시효가 다 지나서 처벌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징계시효도 다 지나서 징계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국회가 나서서 징계해야죠. 왜 검사에 대해서는 징계도 못하고 수사도 못한다 그러고 왜 이렇게 검찰을 옹호합니까? 잘못한 검사가 있으면 여당이 먼저 나서서 이게 지금 제대로 된 검찰권 행사이냐 강력하게 규탄하고 먼저 탄핵하자고 나섰어야죠. 아니면 적어도 법무부에게 이런 사안에 대해서 조사해서 국회에 보고해라. 이런 절차를 거쳐야죠. 검사가 판단하는 게 오류가 없습니까? 검사가 자기 자신의 이익이나 어떤 자기 자신의 생각을 사건에 반영 안 합니까? 혹은 정치적 신념 반영 안 합니까? 다 합니다. 합니다. 우리 유상범 간사님 검사 시절 한 번도 안 했습니까? 네, 그 말 한번 나중에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상범 간사님이 검사 시절에 얼마나 정치 검찰이었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런 검사들이 정치질하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검찰 독재 국가니 이 꼴이 됐고 여당 의원들은 검찰한테 겁을 먹어서 한마디도 못하고 검사 탄핵하자고 하니까 검사들 변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검사 탄핵이라도 우리 법사에서 제대로 논의해야 됩니다. 검사 탄핵의 사유가 부족하다고요? 부족한지 아닌지는 한번 봅시다.
여기서 조사해보면 알 거 아닙니까? 조사해보고 우리 법무부나 검찰이나 관련 자료 우리가 충분히 확보하면 됩니다. 충분히 확보된 자료 가지고 검토해서 이 부분은 아무리 봐도 탄핵 사유는 아닌 것 같다. 혹은 위법 사유는 없는 것 같다. 오류가 있었다라고 하면 탄핵 사유에서 빼면 됩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잘못된 것이 있다. 이것은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탄핵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 전 단계인 조사 단계인데 이것조차 거부하면 진짜 여당은 검사 변호인들 아닙니까? 지금 검사 로펌입니까? 안 그래도 지금 여의도에 여당이었고 서초동에 여당이 있다. 검찰이 여당이다. 이렇게 다들 얘기하고 우스갯소리로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지금 여당 의원님들이 그것을 입증하고 있는 그런 현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토론은 무의미하고 조사 절차에 빨리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 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산불 정책 혹시 아십니까? 산불 정책 제가 네. 잘 모르십니까? 예. 자,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는다. 미국의 MD 체제에 복속되지 않는다. 한일 군사 동맹은 안 된다. 이게 산불 정책입니다. 예, 기억납니다. 네, 기억나시죠? 예. 우리 국방부 장관은 이 산불 정책에 대해서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저는 그 첫 번째 사드 추가 배치 군사상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 미국 MD이라는 용어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보고 한미일 그 동맹에 대해서는 네. 반대합니다. 한일 군사 동맹은 반대합니까? 예,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네, 것은 찬성하고.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국민의힘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낸 논평 한미일 군사 동맹 운운했을 때 국방부에서 반대 입장 표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표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그 정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됐을 때 정정한 거죠. 그 논평 낸 것을 국방부에서 인지를 못했습니까? 이제 그 과정은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은수직 국방부 장관은 국방위 간사 시절에 이종섭 장관과 8월 11일까지는 전화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드러난 것은 8월 11일까지 전화를 한 번도 안 한 것은커녕 17번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사과할 용의가 있습니까? 거짓말한 거에 대해서? 위원장님, 그때 분명하게 그 속기록을 보면 네. 최상병과 관련된 그 사항에 통화를 안 했다고. 자, 그런 그랬죠. 전제 조건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요. 결과적으로 17번 통화를 했잖아요. 최상병과 전화를 했건 안 했건 간에 그것과는 상관없이 어쨌든 장관이 그때 간사하실 때 얘기는 이종섭 장관과 통화하지 않았다. 이게 방점이에요. 근데 통화는 17번 했죠. 그 몇 번인지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최상병과 자, 관련돼서 장관님, 통화 안 했다고 이런 했기 때문에 경우는요. 이런 경우는 그냥 솔직하게 툭 터놓고 사과하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닙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사과할 의향이 사과를 없군요. 하는데 그건 최상병과 관련 통화를 안 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임성근 사단장이 명예 전역 신청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유가 뭡니까? 명예 전역 신청한 이유가? 그 이유는 자세히 듣지 않았는데 해군본부에서 지금 심사할 사항입니다. 근데 아까 박지원 의원님 말씀하신 일반적인 법의 그 성격상 네. 해군에서 잘 판단하겠지만 어려운 것으로 저는 네. 법적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국방부 장관께서는 명예 전역은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이신 걸로 알겠습니다. 장관님, 얼마 전에 12사단에서 신병 얼차례 사건이 발생했고 그래서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구속됐죠. 그렇습니다. 네, 잘못된 일이죠. 잘못됐습니다. 적용된 형법이 어떤 법이었습니까? 그 직권 남용과 그 그렇습니다. 가혹행위 뭐 이런 것들을 군형법 제62조 가혹행위입니다. 그래서 직권이라 하면 본인의 권한이 있다는 거죠. 그 직에 따른 권리가 권한이. 그래서 1항을 적용받아서 군형법 62조 가혹행위 직권을 남용하여 확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래서 이것은 대체적으로 법대로 처리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임성근 사단장의 경우는 본인이 지금 주장하길 본인이 현장 지시를 하지 않았다라는 중요한 근거로 50사단의 작전 통제권이 있었고 본인은 작전 통제권이 없었다. 그래서 본인이 남용할 직권이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현장 지도를 했지 지시를 하지 않았다.
현장 지도나 지시나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훌륭하게 공부 활동이 이루어졌구나. 바둑반처럼 찔러 수색하라 하는 것은 작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작전을 지시한 것으로 국민들이 다 인식하고 저도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경북경찰청은 직권이 없었으므로 직권남용이 아니다라는 논리예요. 그렇다면 군형법 62조 가혹행위 2항은 직권이 없는 경우는 월권, 다시 말해서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에 저는 직권남용죄를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현장 지시를 했고 바둑반처럼 찔러서 수색하라고 했고 그리고 장갑차도 하루 전날 들어간 겁니다. 사단장 지시 없이 장갑차가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진실이 드러나고 책임자가 처벌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장갑차가 물에 들어갔는데 장갑차를 물에 들어가라 라고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은 사단장 말고 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는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사단장이 했는지 여단장이 했는지 대대장이 했는지는 밝혀지려. 장갑차 운행 지시는 누가 합니까? 그 역시 수사와 재판이 네, 진행되고 알겠습니다.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기다려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직권남용죄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경북청의 논리를 백보양보해서 인정하더라도 임성근 사단장은 작전지휘권이 본인이 없다고 주장하니 직권남용이 아니라 월권행위입니다. 그러면 군형법 62조 2항으로 다스려야 함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방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역시 법리적 판단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알겠습니다. 결론이 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전역은 불가능하다라는 걸로 국방부 입장을 확인하겠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헌법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항은 사회적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총장이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검찰총장의 입장이 옳았습니까? 서울중앙지검의 입장이 옳았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규정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규정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했는데 검찰총장이 괜한 트집을 잡고 대국민 사과를 한 것입니까? 저는 그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두 가지로 나누어 장관님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예.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하는 겁니다. 검찰총장 따로 중앙지검장 따로 이렇게 해서 무슨 도둑놈을 잡겠습니까? 입장 통일부터 좀 해주세요. 법무부 검찰 이런 건 입장 통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장경태 의원님 신상 발언. 네. 3분. 자, 다음은 이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오늘 출석해 준 세 분 중에서 31일 회의에 배석했던 분 누구시죠? 저하고 기획조정관입니다. 그럼 두 분께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날, 그러니까 이게 저도 뭐 공천이나 이런 거 당해서 해보고 이러면은 사실 80명 정도 된 지원자들을 뭐 30명, 50명씩 된 지원자들을 추리는 과정 자체가 사실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마다 스타일이 조금씩 다릅니다.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절대 안 돼서 하나씩 제껴가면서 보는 경우도 있고요. 누구는 이 사람이 절대 돼야 되라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고요. 압축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혹시 김영관 조정관님이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배제 방식입니까? 아니면은 뭐 위원장님께서 먼저 이분이 좋겠다 이렇게 나오셨습니까?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두 명이 투표한다고요? 네, 두 표 받거나 한 표 받거나 한 표 받거나 이렇게 갈랐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투표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 박문진의 경우에 예. 9분 원래 9분을 이제 예. 선임을 해야 되니까요. 예. 그 두 분이서 9명씩 투표를 해서 예. 투표를 받으면 선임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9명을 그 위원장님이 9명의 세트를 하나 추천하시고 부위원장이 9명의 세트를 하나 추천하시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전체 대상자가 있는 용지에서 예. 그 투표를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두 분이 각각 9명씩 골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9명이 일치했습니까? 아니면 불일치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일치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일치하는 경우에 이제 투표를 받는 거니까요. 아니 전반적으로 저는 이거를 기업에서 이런 식으로 사람을 뽑는 경우가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해서 9명씩 교차해서 제가 공천대보고 미스코리아 심사대보고 다 해봤는데 이건 처음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 보통 압축 단계를 거치고 그 압축하면서 배제하는 사유를 다 명기하고 이런 식으로 가든지 뭐 위원이 조금 더 많으면 인기 투표를 하든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2명이 앉아가지고 내가 생각한 9명 한 다음에 그러면 그 9명이 교집합이 생긴 부분은 그러면 무조건 선임이 됐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장님 배석하셨으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됩니까? 불일치가 발생하는. 그래서 저 여러 차례 그 계속 투표를 했었습니다. 예? 여러 차례 9명을 계속. 예, 9명을 계속 여러 차례 했는데 결국은 이제 계속 이제 뭐가 이 9명까지 다 선정이 안 돼서 그래서 일단 종료를 하고 6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게 몇 라운드 정도 진행됐습니까? 그러면? 그게 꽤 뭐 한 7, 8차례 계속 진행이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6명 뽑는데 7, 8차례의 라운드를 거쳤다. 예, 계속 투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 선정된 분들은 그럼 한 분이 의중이 많이 반영된 인사들인 거예요? 아니면 뭐 반반씩 하기로 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 그럼 확실하게 이런 부분이 기록에 남아 있겠네요, 전부 다. 나중에 저희가 회의록을 보면은 이렇게 서로 9명을 제시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견 조정하는 과정에서 남아 있겠네요. 이견 조정은 별도로 없었던 것 같고요. 아니 아까 말한 거라면 불일치가 있었다는데 이견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거는? 그러니까 두 분이 공통적으로 투표를 하신 분들 나올 때까지 계속 한 거죠. 서로 의견 개진 안 하고요. 그러니까 차이가 생겼을 때 나는 이래서 이 사람이 나은 것 같아. 이런 개진 안 하시고 그냥 투표만 계속 했다고요? 예, 거의 투표를 했었습니다. 2시간 동안 나오는 투표를. 아니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견이 조정이 됩니까? 이견을 서로 얘기해야지 사실 서로 의견이 팽팽한 상황에서 위원회 조직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에는 이게 독임제 기구도 아니고 이렇게 돌아가는 이유가 서로 정반합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인사나 아니면 여러 가지 안건 판단에 대해 가지고 교환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증인들이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분명히 이견은 처음에 존재했고 근데 이견을 서로 어떤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나눈 기록은 없고 그냥 이견이 존재한 상황에서 투표만 계속했다. 이 제 해석이 맞습니까 지금? 그렇게 증언하신 거잖아요 지금. 예, 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럼 그 반복해서 투표를 한 결과지는 저희가 볼 수 있나요 나중에? 이게 무슨 뭐 둘이 어디 투표함에 넣고 개봉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서로 공유해가면서 나는 이 사람들 너는 이 사람들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 어떻게 한 겁니까 투표는? 투표 용지를? 아. 근데 예전에도 그렇게 뭐 한 적이 있었던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 투표 용지에 이제 도장을 찍는 거죠. 이렇게. 예. 2분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2분에서. 아니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 이제 이해가 안 가가지고 추가 질의를 이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예, 혹시 그 위원장님이나 간사님이 좀 아시면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이런 투표를 예. 여러 의원님들이 반복해서 질문했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조병로 경무관께서 증인의 이 진술 내용을 부정하는 발언을 계속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본인의 이 직접 경험했던 들었던 것을 최대한 기억해서 발언을 좀 절제하고 덧붙이지 말고 있는 그대로 기억하는 대로
그렇게 좀 답변을 좀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만은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만 한번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를 하셔서 서울청 세관부장입니다. 그 세관 얘기 안 나오게 하는 거 맞죠? 안 나오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잠깐 말을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경찰도 정부기관이고 관세청도 정부기관인데 경찰이 관세청 수사하면 기관끼리 서로 싸우는 걸 비춰줄 수 있지 않느냐. 제 얼굴에 침 뱉기 아니냐. 그 앞에 기자가 앉아 있어서 제가 뭐라고 말을 못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서울청하고 이렇게 조율해가지고 빠졌습니다. 이 정도 대답을 했더니 올바른 스탠스입니다. 국감에서 야당이 정부 엄청 공격할 건데 야당 도와줄 일 있습니까? 아주 올바른 스탠스예요. 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고 끄는 게 전부이고요. 조병로 경무관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추후에 그 전화가 경비전화로 통화한 거기 때문에 제가 그 사실을 다투기 위해서 마음을 먹었던 때입니다. 제가 직을 걸고 싸우겠다고 이렇게 공표를 하고 나서 녹취를 했던 그런 상황이고요. 그때 대화했던 내용을 섞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때 용산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김찬수 서장의 말을 빌어서 용산에서 알고 있어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그런 말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조병로 경무관께서 하시는 말씀이 용산에서 전화 또 왔어요? 이렇게 물어봐서 제가 판단을 그렇게 한 것이지 조병로 경무관께서는 그 이후에도 계속 전화를 하셔가지고 구체적으로 물어보신 것이지 전후관계 지금 헷갈려 하시는 겁니다. 경비전화로 통화하셨다는 것이 지금 조병로 경무관의 전화가 경비전화였다는 네. 이야기입니까? 본인의 전화가? 상안부장실 경비전화로 저희 형사과장실 경비전화로 이렇게 전화를 거신 겁니다. 처음에 10월 5일입니다. 조병로 이 경무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영등포서 그 형사부장 그 발언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 지금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지금 이 형사부장 이야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지금 잘못됐다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것이 과장되어 있습니까? 일단 처음부터 그러면 제가 서울청하고 협의를 완료한 것하고 그리고 언급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 그리고 기자가 물어보면 언급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좋습니다. 네. 그 이야기는 지금 영등포서 그 수사과장 아니 형사과장도 그 발언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동의하시는 거 뒤에서 일어나 보세요. 네, 지금 방금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동의하고 계시잖아요. 그 이후에 아니 기자가 물어보면 서울청과 상의해서 안 넣기로 했습니다. 기자가 이야기하면 이 발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셨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 적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간사라고 그 당시에는 간사라고 그 사건팀 그 조율하는 총무 같은 역할을 하는 기자가 있습니다. 그 브리핑 관련해서 협의를 하고 있던 중인데 갑자기 제가 외압성 전화를 받아서 우리 조직의 그 치부를 얘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울청하고 협의해서 다 빠졌습니다. 요 발언 외에는 제가 그 경비전화로 한 말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 조병로 경무관께서 지금 제가 전화를 걸어서 그 상황을 제가 확인하고 녹취를 됐습니다. 했던 과정에서 나온 말입니다. 예. 경찰도 관세청과 경찰청이 서로 기관끼리 싸우는 그 남조일 일을 할 일 없지 않냐 하는 이야기는 한 적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여부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맥락은 이 문제 그냥 단지 소위 말해서
이 세고하는 이야기가 언급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했다는 그 이야기 적절치 못하다는 걸 인정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서 그래서 그런데요. 네.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다 보고 있고 이 자리에서 있는 우리 의원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야기가 단지 사실만 확인하는 그 전화였다라고 주장하는 경무관 아마 평생 경찰에서 근무하셨고 다양한 수사 사건도 경험하셨을 텐데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사실만 확인하는 전화예요. 그 당시 제 사실을 처음에 그렇게 뭐냐 저 업무 처리합니까? 다른 기관에서 그거 소위 말해서 알아봐 달라면 다 알아봐 줍니까? 경찰청에서 일반적인 상황입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볼 때도 재반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제가 듣고 나서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했던 사안입니다. 지금 경무관께서는 네. 본인이 심리적으로 수사를 담당하는 형사부장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합니까? 지금 그냥 단순히 그냥 사실 확인차 전화라고 했는데 지금 형사과장이 오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까? 형사과장이 이 통화가 끝난 이후에 9일이 지난 토요일 오후에 저한테 자, 그 전화가 와서 이야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네. 경비 전화로 전화 받았기 때문에 사실 네. 다시 이 문제를 본인이 결심해서 다시 확인하는 전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이야기가 지금 최초의 전화의 의도를 왜곡할 근거가 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질문이 대통령실에서 됐어요. 시켜서 됐어요. 한 겁니까? 이라고 했는데 자, 제가 그걸 거기서 중단하세요. 네. 후보자께 한번 묻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기관 이 수사 현재 수사 진행 중인 수사를 국회에서 자료 내라게도 내지 않을 것이고 상황에 대해서 확인도 안 해줄 것이고 이 아무리 국가기관이라고 하지만 어찌 보면 피의자에 가까운 기관에서 그 상황을 확인해 달라고 하는 전화 일반적으로 경찰 내부에서는 전달하고 그렇습니까? 금지되어 있습니다. 금지되어 있죠. 예. 자, 지금 이 상황을 그러니까 이후에 징계 내용하고 상관없이 이 상황만 보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이 과장 입장에서 일선경찰서의 수사 담당 과장 입장에서 그것도 마약 수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엄중한 긴장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담당자가 상급 기관에 간부로부터 전화를 받으면 이게 그냥 사실을 확인하는 이 전화로 이해됩니까? 아니면 무언의 압력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후자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상식이 그런 거예요. 지금 경찰청 이번에 또 확대 좀 하고 싶지는 않지만 경찰청에 관련되어 있는 많은 사건들이 외압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예요. 지금 이 사건은요. 지금 일선 담당 형사과장에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사실을 왜곡하지 마시고 본인이 부적절한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들어가세요. 위원장님 그러면 제가 지금 충분히 이야기하셨어요. 형사과장이 충분히 이야기하셨다니까요. 그 형사과장의 녹취록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정확히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전체 다 녹취했다면 그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끝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이 당사자에 대한 이 앞으로의 어떤 이 국회 대처는 엄중할 것입니다. 따로 청문회해야 돼요. 이 수사지휘권 7월 초에 이원석 현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 회복 요청하신 적 있죠? 제가 그러니까 구체적 대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요청한 적은 있냐는 겁니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수사지휘권 요청이라는 부분이 지내가는 말로 할 수 있는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과 김건희 여사와는 특수관계입니까? 저는 알지 못합니다. 아니잖아요. 특수관계 모르세요? 예. 둘이 이제 긴밀한 관계인지도 모르겠다는 것인가요? 잘 모르지.
그러면 이원석 총장에게 7월 초에 그 수사지휘권 이원석 총장이 7월 초에 수사지휘권 회복을 요청한 건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그 일이 있었다 없었다 정도. 구체적 뭐 대화 내용은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수사지휘권 복원 요청이라는 게 다른 대화를 하다가 한마디 나왔는 걸 그걸 지휘권 복원 그러니까 요청이라고 평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배제되었었는데 배제를 다시 복구시켜 달라라는 요청 수사지휘권이라고 제가 명칭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검찰총장으로서 보고받을 대상인데 보고받지 못하는 배제해서 복원했냐 이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그 정도 요청 받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휘권에 대해서는 입장. 당시 법무부 장관이 배제한 이유는 김건희와 유석열 검찰총장이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원석 총장은 특수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이 위원장님 말씀에 답을 마저 해도 되겠습니까? 네, 1분간 하세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똑같이 지휘권 배제는 개인이 개인인데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관이 기관인데 한 것이고 그 기관으로 한 것은 그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는 유효하게 배제되어 있는 것이고 그 배제가 된 것을 다시 복원시켜주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복원 조치에 대해서는 전임 박범계 장관님께서도 그 복원 조치는 불필요하다. 그 복원 조치가 없다고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똑같은 그 부분은 누가 했다고 해서 뭐 그 사람에 대해 피고자 부부 관계인데 당연히 회복 못 시켜주죠. 그 사람에게서만 그 사람 있는 동안만 지휘권을 배제한다는 내용이 아니라면 기관 대 기관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발언 중지시켜 주십시오. 저런 말도 안 되는 발언을 듣고 있을 수 없습니다. 저게 무슨 발언이에요? 저게 지금 기관 대 기관이라뇨? 장경태 의원도 유상범 의원도 발언권 드리지 않았어요. 저도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하게 해주시죠. 한 말씀 했기 때문에 그만하세요. 아니요 위원장님. 장동혁 의원 다들 조용히 하세요. 장동혁 의원님 질의하세요. 아무리 위원이라도 장관 국무위원으로 앉은 장관 보고 저런 것이라니요. 저 언제 저런 거라고 했습니까? 들어보시죠. 저런 말이라고 했습니다. 성격하게 확인해 보세요. 저런 말이 저거 똑같은 거 아니야? 어떻게 장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장관. 저런 거라고 안 했다니까요. 장경태 의원 잠깐만요. 위원만 국무위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장관. 국무위원도 대표입니다. 말하라고 했잖아요. 장관. 왜 거짓말하세요? 지휘권 배제의 의미가 뭔지를 설명하라고 하는데 지휘권 배제의 의미가 기관 대 기관이라고 설명하는 걸 왜 틀렸다고 이야기하면서 본인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틀렸습니다. 장관. 부끄러우지 마세요. 발언 중지합니다. 부끄러운 거는 본인이 부끄러운 줄 아세요? 장관.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위원장이 정상적으로 잠깐 말씀을 드릴 거 아닙니까? 들으세요. 위원장이 질문 답변 포함해서 7분입니다. 그래서 7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장관께서 발언 기회를 달라고 해서 드렸어요. 그래서 발언하셨죠. 호함을 지르지 않습니다. 제 얘기를 들으세요. 장경태 의원님도 제 얘기를 들으세요. 그래서 발언권을 드렸어요. 그럼 1분 발언하셨어요. 그럼 됐지.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는데 제가 재량으로 드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관께서 의원하고 싸우러 온 거 아니죠? 예. 그런데 질의한 의원에 대해서 지금 같은 태도는 매우 부적절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진행을 하면서 위원장의 개인에 대해서도 이러저런 의원님들이 공격도 합니다. 억울한 부분도 있지만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일일이 다 얘기합니까?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장관께서도 질의를 받다 보면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하면 좀 편하겠죠. 민주당 의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도 좀 불편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 발언하고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장관께서 국무위원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국무위원은
국민들의 이러저러한 쓴소리 단소리 다 듣는 겁니다. 그거를 못 듣겠다 그러시면 장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방금 그런 태도 있잖아요. 태도는 앞으로 유념하셔서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그러면 제가 사과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 번이니까 그냥 넘어가기는 하겠으나 다시 네? 그건 위원장한테 한 겁니다. 위원장한테 한 거는 제가 인정하겠고 개별 의원에게도 제가 사과를 요청할 수 있는데 오늘 그 부분은 일단 여기서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아셨습니까? 예. 네. 요 정도 하자고요. 아니, 요 정도 하는 게 문제는 사실관계로 호소해서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지금. 답변할 기회를 줬고 답변을 하는 중간에 뛰어들어와서 소리를 지르고 하니까 본인이 그 와중에 불필요한 얘기가 있어서 말씀을 한 거 아니에요. 자,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자,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합니까? 유상봉 간사님도 장경태 의원님도 끼어들지 말라고 그랬죠. 상대방이 얘기할 때. 안 끼어들면 발생하지 않을 문제들이에요. 끼어들지 맙시다 하면서 끼어들어요. 그것도 하지 말자고 그랬죠. 제가 몇 번을 얘기합니까? 할 말 있으면 상대방 발언이 끝나고 의사진행반을 신청하든 뭐 하든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고 얘기하라. 그 규칙만 지켜지면 발생하지 않을 문제입니다. 앞에 앉아 계시는 정부 위원들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의원이 발언 기회를 주지 않고 자기 발언하고 끝냈어요. 근데 나는 억울해. 발언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위원장한테 저도 발언 기회, 답변할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면 그때에 따라서 적절하게 발언권을 드릴 수 있고 안 드릴 수 있는데 그것은 가급적이면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다라고 아침부터 말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장이 진행하는 대로 따라주시면 발생하지 않을 문제입니다. 그리고 장관께서도 제가 발언을 하지 말라고 중지하라고 하면 중지하시고요. 장관들뿐만 아니라 여야 의원님들도 발언을 중지하세요. 그럼 중지하세요 일단. 그런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속으로는 다 납득이 되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실천이 잘 안 돼서 문제이기는 합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상대방 발언에 끼어들면 아무리 좋은 말도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제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장동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